자, 마지막 발표는 유명한 마스턴 투자운용 RNS 실장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대체 투자 시장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유명한 실장님께서는 우리은행 부동산연구팀, 이지스 자산운용팀, 그리고 에비스영 코리아 리서치 센터장을 거쳐 현재 마스턴 투자운용 RNS 실장을 역임하고 계신데요. 더불어 현재 서울시립대와 한양대 그리고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유명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마스턴 투자운용이라는 이제 부동산 펀드와 리츠 그리고 PFV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지금 이제 투자 전략과 리서치를 전담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이제 시장 리뷰와 함께 그리고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와 그리고 시장 지표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현재 부동산 금융 시장에 대한 동향 그리고 내년도 시장 전망과 그리고 주요 섹터별로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로나와 함께 이제 시장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지난 이제 1차와 이제 4차 그리고 지금 현재 5차 대유행이 진행이 되면서 상당 부분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아울러 이제 누적 확진자도 지금 현재 약 한 49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의 이제 코로나 정책이 상당 부분 좀 작용도 한 부분도 있지만 반면에 최근에는 상당 부분 또 이제 계절적인 영향이라든지 또한 이제 말씀드렸던 5차 대유행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접어들면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는 상당 부분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경제 성장률과 이제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익히 아시는 것처럼 지난 11월 말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 내년 같은 경우에는 3%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내후년 같은 경우에는 2.5%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지난 12월 1일에 OECD에서 발표한 경제 성장률도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내년도에도 3% 그리고 내후년도에도 2.7%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이제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고민을 해 주셨었는데 사실 이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특성상 이게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는 상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쪽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3.2%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한 3.7%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과거의 경험치로 봤을 때에는 지금 1%대의 그 물가 상승률 보였던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오피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그 임대차 계약서상에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CPI 또는 5%, CPI 또는 3%, 최근에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CPI 또는 2%의 물가 상승률을 매년 적용을 해서 그 중에서 높은 수치로 이제 임대료를 관리비를 인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현재 물가 상승률이 상당 부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CPI 또는 2%라고 하면 CPI가 낮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 수준보다는 2%의 임대료 인상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CPI 또는 2%라고 해도 2%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특히 오피스를 중심으로 했을 때에는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앞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금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과 11월 달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각각 25bp씩 인상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는 1%를 보이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은 이제 11월 3일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뭐 0에서 0.25%의 기준금리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봤을 때에는 작년 초 그리고 재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25% 수준이었고요. 아울러 이제 내년도에도 이제 말씀하셨던 분들처럼 앞서 말씀하셨던 분들처럼 기준금리가 이제 최소 25bp에서 뭐 50bp 정도 인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당 부분 이제 가계부채라든지 혹은 이제 금융시장에서도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거치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기준금리라는 게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 낮은 수준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상당 부분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또 앞에 말씀드렸던 거시경제 지표, 특히 GDP 성장률이라든지 경제 성장률이 상당 부분 견조하게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킨다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성장률 수준이 상당 부분 견조한 성장세를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지 이게 뭐 시장 현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리 상승이라는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또 괜찮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면은 아무래도 상업용 부동산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대출과 이제 자기 자본을 통해서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조달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이제 이쪽 왼쪽과 오른쪽의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은 이제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오피스 전통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투자하는 자산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최근에 곽강을 받고 있는 이제 물류 시장에 대한 물류센터에 대한 개별 사례들이 거래가 됐을 때 차입금에 대한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좀 표현을 한 것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실질적으로 시설자금대출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 개정 기준이긴 한데 실제 담보대출에 대한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금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상당히 뭐 당연히 이제 비슷한 흐름을 보이겠죠. 아울러 이제 밑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고채 3년 금리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고채 금리와 그리고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보이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 이제 지난 11월 초에 우리나라 이제 한국금융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내년도 이제 금리 전망을 보면 국고채 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반기 1.8, 하반기 1.7%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럼 연평균으로 했을 때 1.8%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국고채 금리를 보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1.8% 초반대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상당 부분 지금 현재 금리가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기준금리가 상승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분명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장 금리에는 상당 부분 또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이게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 금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통 자산과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부동산 금융 시장에서 가장 이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펀드와 리츠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통 자산과 부동산과의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좀 비교를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이쪽 밑에 바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국고채 5년 금리이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오피스에 대한 가격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 녹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 이제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장 밑에 있는 이 진한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각각의 이제 섹터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실 어떤 자산이 얼마만큼 상승을 하고 있는지를 비교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지수를 2002년 1분기를 지수 100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변동을 좀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보시면 당연히 이제 물가 상승률은 이제 조금씩 뭐 오르고는 있죠. 매년 이제 기본적으로 2, 3%씩 오르고 있으니까. 아울러 이제 주식 채권 시장에서 가장 이제 또 우리 채권에서 대한 투자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 채권에 대한 수익률은 2000년대 초반부터 사실 다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주택 가격은 최근 한 2년 동안 가장 많이 뭐 상승폭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장기 시계열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자산, 그러니까 주식과 오피스 대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오피스와 이제 코스피에 대한 가격이 2002년 이후부터 지금 3분기까지 했을 때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 거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변동성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는 그러면 이제 이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스크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이제 상승폭이 컸던 코스피와 오피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변동성이 상당히 큰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상당히 있고 그런 시장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 이제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실물을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주식 채권 대비했을 때는 조금은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장기 시계열상으로 봤을 때 주식과 오피스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피스 그런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안정성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부동산이 전체 펀드 시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뭐 재간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한 이제 펀드 시장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펀드 시장을 규모를 보시면 2004년 이후에 연평균 8.5%씩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중에 전체 이제 부동산 전체 펀드 시장이 한 522조 원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그 중에서 부동산 펀드가 119조 원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한 15% 비중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과거 대비했을 때에는 이 부동산에 대한 포션이 상당 부분 많이 증가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부동산 펀드라든지 뒤쪽에서도 말씀드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부동산 펀드의 이제 대표 펀드라고 할 수 있는 미래에셋 맵스 리얼티 1호라는 펀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제 부동산 인프라 ETF 주가를 보시면 코로나 시국에 상당 부분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후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코로나 저점을 대비했을 때는 66%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을 대비했을 때에도 그 전보다도 상당 부분 이제 회복을 한 상태이고 오히려 이제 가격이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이전 대비했을 때는 한 17% 정도 회복을 한 상태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리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펀드라는 거는 전체 펀드에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일부 부분이 있지만 리츠라는 상품 자체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펀드라든지 주식에 비해서는 시장 규모가 좀 작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2002년도에 리츠가 도입이 돼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297개의 리츠 그리고 총 자산 규모로 했을 때는 약 70조 원 정도의 리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유가증권 시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작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아울러 이 리츠 중에서도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가 상당 부분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조금 있었던 것들이 이후에는 사실은 사모 형태로 사모 시장으로 리츠 시장이 좀 운영이 되다가 2017년부터 해서 리츠 시장에 있어서도 공모 IPO를 하는 사례들이 상당 부분 증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13개 리츠 시가총액으로 했을 때는 5조 3천억 정도의 시장까지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는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이제 주식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그리고 리츠에 있어서 부동산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 리츠의 이제 수익률을 좀 살펴보면 보신 바와 같이 이제 그 채권 수익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안정적인 낮은 수익률을 이제 보였던 게 사실이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있긴 한데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근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연평균 한 11% 정도까지 물론 이제 매각 차익에 대한 부분까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한 5%대 안팎의 안정적인 배당을 구가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리츠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자산 유형별로 봤을 때는 최근에 사실은 뭐 가장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상품이 물류에 대한 부분이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었고 오피스에 대한 상품도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는 12%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이 표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이후 그러니까 작년 올해에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에 대한 현황이고요. 전체 9개의 리츠가 작년 올해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모든 리츠가 공모가를 이제 다 상회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IPO 부분을 말씀해 주셨던 사례를 보면 공모가를 이제 상회하는 것들도 있고 하회하는 자산들도 종목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리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공모가를 다 이제 상회하고 있고 평균 상승률도 16% 정도의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이제 상장 리츠들의 주요 이제 배당이라든지 또한 이제 전체 뭐 그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전체 이제 상장 리츠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5.35%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서 이제 주식 채권보다는 상대적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주식 회전율 수준으로 봤을 때는 회전율이 상대적으로는 좀 낮고 또한 이제 시가총액조차도 지금 1조 원을 넘는 리츠 상품은 롯데리츠와 그리고 ESR 캔달리츠 이 두 개의 종목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익성은 좋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또 주식을 매입을 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기회는 상대적으로 조금 작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리츠 같은 경우에도 리츠 인프라 혼합 지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펀드처럼 뭐 이제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게 지금 현재는 저점 대비했을 때 61% 그리고 코로나 이전을 비교했을 때는 17% 정도의 성장세를 다시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배당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이제 5%대 안정적인 이제 배당을 구가할 수 있고 또 주식 가격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는 뭐 일반적인 이제 그 코스피 코스닥 지수보다는 주가
성장세가 좀 더디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도 함께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022년 이제 상업용 부동산 전망과 그리고 섹터별 주요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 총 거래 규모가 24조 8천억 정도가 거래가 됐었습니다. 올해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8조 7천억이 거래가 되어서 작년을 이미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고요. 연말까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에는 30조 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 하다 보니 최소 이제 한 20조에서 한 27조 원 정도의 거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안 좋아서라기보다 가격이 상승해서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산들, 부동산들에 대해서 일반 기업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한 이제 최근에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또한 이 신규 자산을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다 보니까 기관들이 과거에는 5년 정도 투자를 했던 것들이 최근에는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형태로 많이 이제 개편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매물들이 좀 줄어들면서 그런 측면에서 시장의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오피스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에 물류에 대한 포션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리테일에 대한 마트라든지 호텔, 마트라든지 이제 백화점, 아울렛, 쇼핑몰에 대한 포션들도 상당 부분 20%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최근 좀 불황을 겪고 있는 호텔 같은 경우에 구조조정용 매물이 나오면서 한 10% 정도의 이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평당 가격에 대한 부분은 2006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주요 이제 상품들 중에서 오피스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오피스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공실률이 10.2%로 상대적으로 좀 높았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좀 공실률이 많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 공실률은 6.4%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실률이 많이 하락을 하고 그러면 과거에 이제 공실률이 많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일명 렌트프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이제 렌트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에는 한 1년에 3개월 정도씩 공짜로 우리가 임차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실률이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과거 대비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렌트프리를 좀 적게 주고 강남이나 판교 같은 경우에는 없거나 0.5개월 정도로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서 임대료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공실률이 하락을 하면서 공실에 대한 부분이 감소하면서 우리가 이제 투자했을 때 임대료 관리비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아울러 이제 렌트프리가 감소하면서 실제 이제 임대료에 대한 상승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오피스 시장에 있어서의 상당 부분 그 긍정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장기 안정적인 상품으로 기관들이 투자를 해서 10년, 15년씩 보유하고 가시려고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시장에서의 이제 신규 매물 확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다만 앞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조달 금리가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말씀드렸던 이제 임대료의 상승이 조달 금리에 대한 상승을 상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이 오피스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물류센터 시장입니다.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실률이 4% 수준을 작년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물류센터에 대한 신규 인허가 건수라든지 그리고 향후 이제 공급 예정 전망 수치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성장하고 있지만
신규로 공급되는 자산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공실률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물류센터가 수도권에 한 86만 평 정도가 신규로 공급이 될 예정인데 내년도에 144만 평, 내후년도에도 한 148만 평 정도가 신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우리가 뭐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택배 그 분리수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택배 물동량이 많이 증가하면 물류 물동량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실률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거를 상회하는 신규 공급량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저온 물류센터에 대한 부분이 좀 공급량 측면에서는 좀 더 그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테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시점에서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좀 매출액이 많이 좀 빠지는 시장이긴 했지만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이 많이 회복을 했었고 올해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도 4.8%의 이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울러 이제 최근에 대형마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폐점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형마트들이 폐점을 한다라는 게 시장이 안 좋아서 폐점을 하는 것이냐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대형마트들이 폐점하는 사례들을 보시면 주요 이제 대도시에서 입지가 좋은 지역의 마트들이 많이 폐점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이 주택 가격의 상승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시행사들이 이제 이 마트들을 멸시를 하고 주거 상품으로 개발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사실 마트 시장에서의 폐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이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오프라인 이제 마트를 우리가 이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마트들이 많이 멸시를 한다라고 하면 멸시를 하지 않는 마트들에 대한 점포의 그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상당 부분 투자 자산으로서의 메리트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가장 이제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호텔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2000년대부터 해서 쭉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월별 외국인 입국자 수들 보시면 정말 급격하게 증가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신종플루나 한일 외교 관계, 메르스라든지 사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입국자 수가 많이 변동이 있었기는 했었지만 이제 작년 초에 코로나를 통해서는 입국자 수가 정말 급격하게 감소했고요. 코로나 이전 이제 2019년도에 1월에서부터 9월까지 입국했었던 전체 입국자 수와 그리고 올해 1월에서부터 9월까지 입국자 수를 비교를 해보면 그 동기간 대비했을 때 94.7%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호텔 시장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사실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 호텔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요 지표로 얘기하는 OCC, AD, 리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이제 작년에 큰 이제 그 하락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특 1급, 2급 호텔들도 타 용도로 개발이 진행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로 개발이 되는 것들은 용도 변경이 되는 것들은 구로에 있는 쉐라톤 서울 디큐브 호텔 같은 경우에 오피스 용도 변경을 진행을 예정해 있고요. 그리고 주거 상품으로는 이제 그 르메르디앙 호텔 그리고 쉐라톤 서울 팔리스 호텔 같은 경우가 주거로 용도 변경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밀레니엄 힐튼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피스와 호텔로 재건축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특급 호텔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특히 이제 2, 3등급에 있는 호텔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제 모텔 시장과 경쟁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침체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측면에서 봤을 때 오피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어 시장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지만 이제 코어에 대한 가격의 상승과 아울러 코어 상품들을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어지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소형 오피스에 대한 사례들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이제 좀 그쪽 시장에 대한
그 관심도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금리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또한 신규 공급량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공실률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좀 어려움이 시작이 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물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비했을 때 입지에 대한 부분이 워낙 또 중요한 자산이다 보니까 물류센터가 이제 임대료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 통행에 대한 이제 톨게이트 비용이라든지 혹은 이제 운전자들의 이제 그 유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물류 비용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류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려울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보다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입지에 있는 시장들,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공급량이 많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투자의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도권에서 좀 멀리, 그러니까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에서 좀 멀리 있고 입지적으로 좀 안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테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액이 많이 회복을 하고 있고 아울러 이제 멸실 예정인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자산들 중심으로 해서 매출액 증가와 또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자산 유동화의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호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시일 내에는 사실 회복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구조조정용 매물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호텔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1, 2년 내에는 좀 회복이 좀 어려울 시장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